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 4가지 이야기. 감정에 대한 흔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제어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화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지르게 되고, 슬프면 눈물이 멈추지 않고, 불안하면 밤새 뒤척이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마치 감정이라는 게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폭발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의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감정은 단순히 본능적이고 자동적인 반응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신경회로, 호르몬, 인지적 해석, 그리고 삶의 경험이 얽혀서 나타나는 아주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즉,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신호체계입니다. 뇌과학자 조지프 루드는 두려움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뇌가 외부 자극을 생존과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이 말은 감정이 무조건적인 폭발이 아니라 뇌가 선택하고 해석한 결과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신경학적 신호로 바라보기. 뇌과학은 감정을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신경활동의 결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은 편도체의 활성화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뇌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아몬드 모양의 구조물인데요. 위험 신호를 빠르게 포착해서 도망쳐라 혹은 싸워라라는 반응을 촉발합니다. 반대로 기쁨이나 만족감은 도파민 시스템과 연결됩니다. 즉, 감정은 신경세포 사이를 오가는 전기적 화학적 신호의 흐름인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성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편도체와 전두엽 사이의 회로가 특정 방식으로 활성화되었을 뿐입니다. 또 불안이 몰려온다고 해서 내가 약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뇌의 신호로 바라보면 나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분노라는 신경 신호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휘두르는 괴물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데이터가 됩니다. 둘째, 감정을 조절하는 생리적 루틴을 활용하기. 과학적 연구는 말합니다. 감정을 단순히 생각의 힘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대신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루틴이 감정 조절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먼저 호흡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른바 478 호흡, 즉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추고 8초간 내쉬는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불안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단 몇 분만 해도 심박수가 낮아지고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가 줄어듭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편도체 반응성을 최대 60%나 높인다고 합니다. 즉, 피곤한 상태일수록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는 감정적 과민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되도록 촉진해서 우울감을 완화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정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우선 신체의 루틴을 관리해야 합니다. 감정을 바꾸려면 먼저 몸을 바꿔라. 이것이 뇌과학이 주는 교훈입니다. 셋째, 감정의 인지적 해석을 바꾸기. 감정은 사건 자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말, 같은 표정이라도 난 무시당했어라고 해석하면 분노가 솟구치고, 아니,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라고 해석하면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해석의 습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멈추고 감정에 이름 붙이기. 감정이 솟을 때 즉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화를 느끼고 있다.
지금 나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자동 반응은 줄어듭니다. 둘째, 사실과 해석 분리하기. 상황, 즉 사실과 나의 해석을 따로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팀장이 내 말을 끊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를 무시하려고 했다. 이것은 해석입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증거 검사하기. 내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반대되는 증거를 각각 두세 개씩 적어보세요. 감정적 해석은 흔히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면 다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대체 해석 만들기.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설명을 만들어 보세요. 팀장이 급해서 그랬을 수 있다. 내가 말을 명확히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한 해석이 많아질수록 감정의 강도는 낮아집니다. 마지막 다섯째, 작은 실험하기.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행동을 하나 정해 실험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음 회의에서는 내 의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전달해 보기. 이 결과를 관찰하면 어떤 해석이 더 현실적인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돕는 유용한 질문도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다른 가능성은 무엇일까? 최악의 시나리오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이 일이 1년 후에도 지금처럼 중요할까? 이렇게 매일 하루 5분만 투자해서 작은 사건 하나를 고르고 사실, 감정, 해석, 증거, 대체 해석, 그리고 실험까지 적어본다면 단 일주일만 지나도 감정에 대한 통제감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이 방식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복할수록 즉각적인 폭발 대신 건설적인 행동이 따라오고 삶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감정의 주권을 회복하는 철학적 사유. 마지막으로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학적 성찰입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은 오늘날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재구성과도 닮아 있습니다. 니체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것을 힘의 원천으로 승화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고통과 불안은 약점이 아니라 창조적 에너지의 연료였습니다. 불교의 사유에서는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무상의 통찰을 강조합니다. 화도, 기쁨도, 슬픔도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감정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나는 그 흐름을 지켜보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철학적 성찰은 단순히 기법을 넘어 삶 전체의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감정은 순간의 반응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화를 억누르거나 불안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때로는 초월하는 과정입니다. 정리하자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을 뇌의 신경신호로 이해하고 나와 분리하기. 둘째, 신체적 루틴을 통해 감정의 기반을 다스리기. 셋째, 인지적 해석을 전환해 감정의 의미를 바꾸기. 넷째, 철학적 성찰로 감정을 삶의 지혜로 승화하기. 이 네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나를 흔드는 파도가 아니라 내가 항해할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만이 인생이라는 긴 항로에서 자기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겠다. 그래야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